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미고랭 맛집 미슐랭 6스타 레스토랑입니다. 저희는 미래 고령 사회에 대한 수준 높은 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의약품 발생 원인 및 처리에 관한 섬세한 관찰과 나아가 저희만의 특제 해결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에피타이저로 고령 사회와 폐의약품 문제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서론 전문가 이원상입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왜 고령 사회에서 폐의약품 문제를 주목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폐의약품이란 불용 의약품 중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말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폐의약품, 고령 사회에서는 왜 더 주목을 해야 할 문제일까요? 저는 고령 사회에서 우선 폐의약품이 증가하는 원인을 첫째, 노인의 약물 복용 특성, 둘째, 사회적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특성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노인의 약물 복용 특성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에서 연령별로 먹고 있는 다제 약물 복용 개수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계셔서 약을 한 번에 많이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체 노인 인구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 46% 인구에서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처방받는 약물 기간도 한 달 이상 처방받는 노인분들이 약 70%인데요. 이러한 다제 약물, 장기 처방을 받는 사람이 많은 노인의 특성상 폐의약품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분들은 또한 기억력 감퇴로 인해서 약국에서 들은 복약 지도를 잊기 쉬우며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약물 복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노인 환자의 약물 치료 복용 중용도는 약 50에서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노인의 약물 복용 특성이 폐의약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령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을 옆에 챙길 수 있는, 약을 제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폐의약품이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의료급여 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약가로 인해서 신중치 못한 의약품 처방이 그만큼 많으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의약품은 그대로 폐의약품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건강보험 예산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이 사용하는 약품비 비중이 상당합니다. 즉, 고령 사회에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처방이 점점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폐의약품은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본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의약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지 셰프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본식 국내 현황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시범사업이 실행됐고 수거 처리량은 2010년에서 2016년간 증가 추세였습니다. 2017년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시행지침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면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례 지정률은 아직 전국적으로 고르진 않습니다. 조례 지정률이 낮고 고령 인구율이 높은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은 조례 지정 확대와 고령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약국, 보건소가 주요 참여기관이므로 이들의 역할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북 약사회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정보 바탕으로 10개 이상 약물을 정기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233명 대상 연구를 진행했고 총 수거율은 60.5%였습니다.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유효기간 경과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형외과 질환이 51%로 많았고 폐의약품 중 소화기계, 신경계 약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단독 효능은 특히 위장운동조절제,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이 많았습니다. 위장관계 치료제가 많은 이유는 처방마다 소화기관용 약물 처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을 줄이는 약료 제공을 제고하면 동일 효능군 중복 처방 방지를 강화하고 환자, 특히 고령 만성질환자의 폐의약품 관리 참여를 높여
복약 수능도를 높이는 맞춤형 약료 제공을 해야 합니다. 폐의약품은 수거 보관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또는 운반 보관 절차 없이도 바로 소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방법 설문조사 결과 10년도와 18년도를 비교하면 약국 보건소로 가져오는 비율은 줄고 보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약에 대한 자체 판단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르신 복약지도 상담 시 이후 다시 복용하고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한 쉬운 약정보 접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 인지 여부를 비교하면 모른다 비율이 증가했고 국민 인식, 실천 개선이 안 됐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더 적극적인 안내 지도가 필요하고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를 고려한 인식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폐의약품은 생활유해 폐기물에 해당되고 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거 처리 실적을 제출 평가합니다. 약국 보건소로 무상 배출이 가능하고 수거기관은 처리 방법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수거날을 지정하고 수거기관에 적체되지 않게 조치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수거함 설치, 폐의약품 복약지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첫째, 성과평가입니다. 폐의약품이 생활유해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므로 약국의 수거에 대한 실질적 성과 확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둘째, 조례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기본사항 누락이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면 약사 참여 적극성과 고령 노인분들의 인식과 실천 모두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본식입니다. 외국, 특히 유럽권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저희가 알아볼 나라는 총 5개국입니다. 그중 3개국이 유럽연합에 속합니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안과 규칙들에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이 포함시켰고 해당 사업의 실시를 각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 또한 일찍이 감지하여 생산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즉 비용 부담과 소비자 인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벨기에는 그중 가장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폐의약품을 생활쓰레기가 아닌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였고 회수에서 수거, 소각까지의 절차가 명확하죠. 비용의 경우에도 각 이해 관계자들이 맡은 비용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특이하게 아포테켓 AB라는 약국이 2009년까지 국가산하 유일무이한 독점 약국 체인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본 국내의 분산적인 시스템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죠. 지금은 다른 체인과 경쟁하고 있지만 일찍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놓았고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정보가 적힌 수거용 투명 플라스틱 백을 배부하여 널리 알렸기 때문에 시민의식 또한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 또한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라메드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역 약국, 제약회사, 도매업자의 3자 협력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법적으로 각각의 의무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수거한 폐의약품을 소각할 때 에너지를 재활용하지요. 다음 그림을 보면 가정에서 겉포장을 제외한 내용물만 약국에 갖다주면 약국에서 전용 박스에 모으고 그걸 도매업자들이 제약회사로 운반하고 마지막에 제약회사가 소각 및 에너지 회수를 하는 전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하여 꾸준히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앞선 두 유럽 국가들처럼 높은 국민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두 나라 모두 유럽권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하고 다각적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도 높이고 있죠. 차이점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캐나다의 경우 생산자 책임 제도에 따라 PCPSA라고 하는 제약 책임 연합이 부담하고 호주에서는 정부가 직접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폐의약품 문제가 다른 선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한데 모아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입니다. 저희 미고랭 레스토랑이 유명한 셰프님들 밑에서 배워온 걸 응용하여 만들어낸 메뉴도 있고 저희가 직접 고심 끝에 제작한 특별한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njoy!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디저트를 담당하는 셰프 조수민입니다. 앞의 요리는 모두 즐기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디저트로 제도적 측면과 약사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대안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확립된 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거 체계에 약국과 약사에만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도매상 등 의약품의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모두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성 진통제 등이 남는 경우 처리에 대한 법안이 확립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이 남을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에서 상담을 통해 약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처방을 받는데 여러 이유로 남는 약이 있으면 다음 처방을 받기 전 약국으로 들고 와서 약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약이 남은 원인 등을 파악하고 약을 대체하거나 혹은 동일한 약을 다시 처방받아야 할 경우 약을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 내용을 기입하여 의사와 약사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마이 헬스웨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 등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가능하려면 우선 의약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포인트 제도를 제시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재활용품 수거 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폐의약품 수거 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차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더욱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바른 의약품 처리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남은 약에 대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 증진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장기 처방 시 동봉되는 설명서에 함께 첨부하거나 약 봉투에 설명이 기재되는 방법 등을 통해 인식이 고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요약하자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제도를 하나로 확립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을 수거 및 처리 단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사가 개입하여 환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 국가의 경제적 부담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자 보소. 우리 저번에 속 쓰려가지고 병원 갔을 때 받았던 그 약 좀 남아있지 않나? 왜요? 배가 아파요. 며칠 먹다가 졸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남긴 약이 있으니까 찾아볼게. 잠깐 있어봐. 어디 보자. 약 봉투가 이거 있네. 아니 이 먼지 쌓인 거 보소. 아니 이거 약을 먹으면 이거 병을 낫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내가 황천길로 가겠구만. 아이고, 이 약만 먹으면 일이 졸려. 못 먹겠다 이거. 아이 그거 빨리 약국에 좀 가 보이소. 할머니 약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우리 할머니 약만 먹으면 졸리대. 그러셨구나.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도 약사에게.